정치쇼.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2018년 3월 20일 화요일 10시 5분 30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볼까요?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 회사 이름이지요.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제품 7개를 자진 회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다음 서정민 교수, 중동 전문가로 알려진 분이죠. 한 중앙일간지 카이로 특파원을 지냈던 기자 출신이기도 하고요.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서 한국 외국어대 교수직을 내놓았습니다.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네요. 자, 그리고 MB 구속영장 어제 저녁 6시에 검찰이 청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거의 1년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방에 들어갈 처지가 됐습니다. 언론과 인터뷰한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구속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감옥에서 만날 일은 없겠지만 만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안녕하세요 라고 할까요? 자, 삐삐밴드가 부르는 안녕하세요. 이 삐삐밴드의 그 이윤정 씨 아버지가 이경재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었죠. 방송통신위원장이었죠, 그분이. 예, 삐삐밴드가 부르는 안녕하세요 나갑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 여러분 SBS 8뉴스 보셨습니까? 2015년 삼성 합병을 앞두고 에버랜드 공시지가가 이례적으로 대폭 올랐는데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당시 박근혜 정부의 도움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SBS 보도였습니다. 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승계를 위해서 따로 도와준 게 없다라는 정영식 부장판사의 2심 판결 뒤집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제 굉장히 장시간 나왔던 보도, 7곡지에 이르는 보도, 네,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보기를 통해서 접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참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오늘도 용용 브리핑 함께 할 텐데 이름이 뭐예요? 반기웅입니다. 주간 경향의 반기웅. 예, 한번 두 번, 세 번 만나면 이제 이름을 외우는 사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좀 어색한 사이라서. 그렇습니다. 아직 좀 어색합니다. 저희가 광고 나가는 사이에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예. 좀 친해져야 할 텐데. 예. 자, 반기웅 주간 경향 기자와 함께 용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박진성님, 항상 운전하면서 듣다가 오늘 일이 있어서 연차냈는데 보는 라디오는 처음이네요. 첫 회부터 쭉 함께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라고 하셨고, 김인숙님, 김용민의 정치쇼 유튜브로 보다가 생방송 들으려고 고릴라 다운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문자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반 기자님, 오늘 어떤 소식부터 준비하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소식을 짧게라도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어제 110억 원대 뇌물수수, 35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팀이 지난 16일 오전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와 구속 및 불구속 기소 방안을 보고한 지 사흘 만에 결정이 됐죠. 문물 검찰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은 검찰 내외부에서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다스의 실제 주인은 이 전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죠. 2007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궁금해는 했지만 답이 없었던 그 질문에 검찰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답인 셈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 다스가 MB 소유가 아니라면은 혹은 단정할 수 없어서 이게 MB 건지 아닌지 이 구분을 못할, 분간을 못할 그런 상황이라면은 300억대의 횡령 혐의는 다른 죄목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스가 본인 회사니까 다스에 있는 그런 돈,
예. 이런 것들을 빼돌렸을 때 그게 횡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다스의 실제 주인은 이 전 대통령이라는 물음이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돼서야 예. 밝혀지게 된 셈인데요. 만약에 이게 다스 소유가 이명박 전 대통령께 아니라고 한다면 네. 이거 혐의 자체가 이게 굉장히 많이 복잡해지는 거죠. 소유 구조 자체가. 그렇죠. 근데 그리고 또 다스로부터 뽑아낸 돈 300억대 돈은 이 횡령이 아니라 뭐 절도가 되는 거니까 절도가 되거나 혹은 뭐 사기가 되거나 죄질이 더 그래야 무거워질 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절도는 네네. 뭐 어느 쪽이 무거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참 MB 뭐 아직까지도 다스는 내게 아니다라는 입장 여전히 지키고 있어요. 예. 꿋꿋하게. 예. 그럼 뭐 개별 혐의로 10개가 넘고요. 영장 청구서 분량만 A4 용지로 207쪽, 의견서는 1000쪽 분량 정도 된다는데 예. 이거는 뭐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청구서의 2배 분량이거든요. 예. 이 정도면 뭐 검찰이 충분히 범죄 혐의 나 이런 것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MB 측은 뭐 예상하신 대로 말도 안 된다. 네. 이거는 뭐 정치 탄압이다. 네. 뭐 이명박 죽이기다. 이런 네. 식으로 반발을 하고 있죠. 자, 언제 영장 실질 심사가 있느냐? 그러니까 MB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예. 그런 시점이 언제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아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심사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렇죠. 언제 실질 심사가 있는지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요. 그 MB 측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관련된 범죄 혐의는 더 지금 수사가 좁혀지고 더 지금 혐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예예. 그 김윤옥 여사 관련된 뉴스가 어제 또 있었죠. 예. 미국 뉴욕의 한 여성 사업가 이모 씨로부터 고가의 에르메스 가방과 함께 미화 3만 달러, 네. 한화 약 3,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울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명품 가방에 더해서 그 가방 안에 네. 돈을 넣어서 김윤옥 여사한테 전달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제 뉴욕의 한 교민신문 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취재에 나서자 이제 정두원 전 의원 등 MB 당시 이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예. 그 또 다른 그 뉴욕의 여성 사업가 강모 씨로 불리는 그 여성 사업가의 돈 2,800만 원을 예. 받아서 이 보도를 무마하는데 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서울신문이 그렇게 보도를 했고요. 정두원 전 의원이 오늘 4부에 나옵니다. 해주실 소상해. 얘기가 많겠네요. 소상히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두원 전 의원이 직접 자필로 각서까지 써준 게 네. 확인이 돼서 문서가 계속 공개가 됐죠. 논란이 되고 하여간 파문이 일만한 일들을 자기가 앞장서서 수습했다. 예. 심지어 사재까지 털어서 예. 이렇게 덮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 경천 동지할 일이라고 이제 이전에도 많이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근데 예. 지금 나온 예. 얘기는 경천 동지할 내용이 아니라 예, 거예요.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는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수천만 원에 뭐 명품백 정도 갖고 경천 동지한다고 그러면은 뭐 과장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정두원 전 의원에게 저희가 소상히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소식은요. 예, 여기에 더해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 그 아파트 전세 자금 예. 3억 2천만 원이 김윤옥 여사 관리해오던 불법 자금의 일부인 것으로 검찰이 확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예. 그 이시영 씨가 강남의 아파트 전세 개혁 당시에 이제 그 보증금이 6억 4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 그 일부죠. 3억 2천만 원을 청와대 인근 은행에서 그 청와대 직원들에게 현금을 수표로 바꿔서 이시영 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억납니다. 당시에 이시영 씨가 그만한 돈을 될 그런 어떤 경제적 여건이 아니었어요. 예. 또 어디서 이 돈 받아가지고 이 아파트 전세 자금을 조달했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예. 이게 보니까 이번에 어머니의 그 극진한 사랑. 예. 근데 이번에 처음 드러났어요. 아니 어머니가 진짜 자기가 모아놓은 돈 아들을 위해 쓴다면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자금이 냄새나는 자금, 수상한 자금 이러다 보니까 감추게 됐던 것이고. 그렇죠. 이 지폐가 뭐 2006년까지만 발행했던 국권 화폐로 알려졌죠. 그래서 네. 이제 당시에 대선 때 뭐 정치 자금으로 받은 거 아니냐, 비자금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예, 10년 가까이 지나서야 지금에서야 이제 밝혀지게 됐습니다. 네, 김명수 애청자분이 반기용 기자님, 제가 너무 잘생겼다고 극찬해가지고 봤는데 너무까지는 아니지 않는가 생각했는데 세 번째 보니 정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대법원장도 듣습니다. 예, 김명수 대법원장님, 아유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그러니까. 또 저희 방송도 들어주시고 수면인데 또 냉철하게 평가를 해주셨네요. 그러면서 이제 고 김근태 의원 닮은 것 같다라는 말씀도 이 정도면 극찬 영광이죠. 아닙니까? 예. 영광입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김근태 의원 성대모사가 제 됩니다. 예, 한번 안녕하십니까, 김근태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예. 다재다능하시고요. 그래요. 다음 소식 짚어보죠. 예, 다음 달 남측 예술단의 평양 방문 공연을 확정하기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오늘 열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시부터니까 지금 이제 시작을 했겠군요. 예.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위한 실무 접촉을 갖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남북은 다음 달 공연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출연진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작곡가 겸 가수 윤상 씨는 이날 판문점으로 떠나기에 앞서서 예.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요. 공연에 대한 음악적인 이야기, 선곡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룰 듯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뭐 북측에서는 현송월 그 삼지연 관현악단장을 대표 단장으로 김순호 행정부단장과 안종호 무대 감독이 나올 예정이고요. 예, 지금 예. 실무회담을 하고 있겠군요. 예. 그래요. 윤상 씨.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윤상 씨가 남북 회담 대표를 예. 맡았다. 이게 참 굉장히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았는데 글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기가 막힌 캐스팅이다 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중음악을 하는 뮤지션이 가는 건 또 처음이라고들 하죠. 그렇죠. 네. 원로 세대부터 또 신세대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분이 보니까 윤상 씨예요. 네, 저는 옛날 음악만 계속 들었는데 윤상 씨가 보니까 최근에 아이돌 그룹 음악도 많이 작곡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또 이제 뭐 남성적인 그런 노래뿐만 아니라 네. 보랏빛 향기를 그분이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 많은 분들이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다양한 면모를 갖고 있어요. 네, 강수지 씨의 좋은 노래도 많이 작곡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이전에 파일럿이라는 드라마 OST 생각이 납니다. 그것도 그 양반 작품인가요? 예. 어허. 또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찾아 들었거든요. 윤상 씨 노래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예. 여전히 좋더라고요. 예, 이별의 그네. 이별의 그 노래 그네 참 있죠. 너무 가려진 좋습니다. 시간 사이로. 아이고, 그래. 주옥 같은 명곡들 많습니다. 같은 세대군요. 그래요. 이 세대가 참 뭐랄까요? 공감도가 높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요. 예, 이제 대통령 개헌안 관련된 소식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과 기본권, 지방분권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오늘 26일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발의에 앞서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하는 등 대국민 설득 작업에 나섭니다. 예. 오늘 아침 11시 청와대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첫날을 맞아서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관해서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대통령 개헌안 발의까지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합의안이 나와서 이제 좋은 그림으로 갈등하지 않은 선에서 개헌이 이제 추진되면 좋을 텐데요. 예. 현재로서는 사실 이제 공개된 개헌안에 대한 국회 그 야당들 예. 의견이 좀 심하기 때문에 예. 국회 합의안이 좀 나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그 대통령이 이렇게 개헌과 관련해서 거의 견인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국회를. 국회가 할 일을 안 하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자기 할 일 안 해놓고 국회가 대통령한테 제왕적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사리에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공약으로 또 6월 개헌 얘기를 했다가 예. 지금 또 6월 개헌안 발의 쪽으로 또 방향을 틀어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많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지금 설득 작업에 네. 나선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의 대통령 개헌안을 조국 수석이 며칠에 걸쳐서 사흘에 걸쳐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거는 뭐 계속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예, 그런 맞습니다. 의도로 읽힙니다. 국민들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지금 국회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가 여기에 압박을 느끼고 뭔가 좀 성의 있는 그런
움직임을 그렇습니다.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그렇죠. 해보게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동의를 해줘야 음. 국민투표로 또 붙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남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국회에서 이제 국민들의 민심을 많이 좀 받아줬으면 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예, 이전에 그 경찰이 병원에 태움 피해를 호소하던 서울 아산병원 소속 간호사 고 박순옥 씨가 네. 그 숨졌던 사건과 관련해서 예. 이전에 그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음. 관련해서 혐의 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예. 이 태움이 뭡니까? 이 태움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이죠. 태움. 예. 이게 예. 결국은 이제 그 조직이라든지 그 간호사 그 사이에서 예. 조직 사회에서 예. 폭행, 협박, 가혹행위 같은 아. 이게 군기를 잡는다고 하죠. 쉽게 예.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가혹행위든지 괴롭히는 그런 행위를 태움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도가 정말 심하니까 사람이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꼭 바뀌어야 될 관습이고 악행인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일단 경찰 쪽에서는 이런 가혹행위라든지 뭐 동료들 뭐 따돌림이라든지 폭행, 협박 이런 거는 좀 없는 것으로 자기네들은 이제 1차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것과 별개로요. 사실은 경력 1년 미만 간호사들 평균 이직률을 살펴보면은 30%가 넘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는 자체는 태움이라는 문화 자체가 이제 굉장히 뿌리 깊게 네. 아직까지 좀 자리 잡고 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집단 따돌림이 아직까지 있다는 거. 예. 여기에 대해서 공공이 나서야 할 테고요. 집단 따돌림 정도가 아니죠. 집단 괴롭힘인데 예. 이거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고 이거는 진짜 한 사람을 완전히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건데 이런 문화 없애야 되겠죠. 꼭 없애야 됩니다. 예, 뭐 참고로요. 간호사연대가 24일에 서울 아산병원 인근에 그 성내천 육교에서 박 씨에 대한 그 추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니까요. 만약에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서 네. 동참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현장에서 또 사는 현장에서 태움은 없는지 예. 이것도 함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은 이런 나쁜 악행들을 예. 이렇게 발본색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사실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간호사 조직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떻게 일종의 병역 문화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간경향 반기용 기자님 함께했고요. 자, 서희연님 깨알 같은 성대모사 2%의 활력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도 보면 볼수록 중독된다고요. 자, 10시 반 이후에도 중독되시죠. 김용민의 정치쇼 2부로 넘어왔습니다. 자, 화요일마다 언니들을 만납니다. 자, 최민희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범언니 이영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이 방송 원래 제가 목소리가 굵어지거든요. 예, 왜 그런지 예. 저도 모르겠는데 예. 유난히 목소리가 저음으로 바뀌는 방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중앙일보 고란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군가에게 언니라는 그 호칭을 받으시겠죠? 네. 좋죠. 예. 예, 저는 막내여가지고 아. 언니라고 그러면 약간 가슴이 설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고란 기자님은 저도 막내라서 언니라는 아이고. 호칭을 집에서는 못 듣지만 예. 사회 나와서 많이 듣습니다. 예. 일남삼녀의 유일한 아들이거든요.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어찌 생각하실지 갑자기 예. 머릿속이 뜨악해지는. 근데 예전에는 남자가 그 위에 부른 호칭이 누나가 아니고 언니였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 위에가 없어요. 저는 제가 맞이고 아예. 예, 밑에 여동생만 셋이어서 예, 평생 오빠 소리만 듣다가 네. 갑자기 이 방송에서 이렇게 불리기 시작하더니 예. 유사 방송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아, 저를 그렇습니까? 언니라고 부르는 방송들이 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미치겠습니다. 아주. 네, 우리 양 언니와 함께하는 시간 또 한 시간 동안 또 함께할 텐데 아무래도 뭐 지금 나라 안팎에서 이분이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요. MB, 예. 네, MB. 뭐 지금이 아니라 좀 꽤 됐는데 이제 정점에 오르셨죠. 예. 정점에 오르셨고
영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많이들 들으셨지만 뇌물이 가장 기본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스가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다스에서 300억이 넘는 비자금을 만든 부분이 횡령에 해당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다스에서 투자한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삼성이 돈을 대납해준 소송 비용을 대납해준 부분은 뇌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가져가신 부분들은 이제 국고 손실이 된 겁니다. 단순 횡령이 되는 게 아니라 나라 돈을 뺀 거기 때문에 국고 손실이 되는 겁니다. 허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직권 남용을 하신 거죠. 대통령의 힘을 남용을 했다는 것이고 마지막 퇴임할 때 안 가져와야 될 당연히 가져오지 않을 대통령 기록물을 왔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으로서 한 18가지 혐의를 적시를 한 것으로 보여요. 항목은 6개고 근데 또 이게 18가지 혐의입니까? 희한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18가지. 예, 저도 18가지. 그리고 눈치채셨군요. 예, 제가 예. 굳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굳이 예. 했는데요. 예, 예. 평행 이론. 눈치채실 것 같아서 했는데 근데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법이 이 형법이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는데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거를 골고루 걸쳐 있는 겁니다. 골고루.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뇌물죄, 그다음에 뭐 국고 손실죄 이런 것들도 걸쳐 있고 편향되지 않게.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 경제 횡령죄 이런 예. 것들도 걸쳐 있기 때문에 전 분야를 망라하고 계시다. 아이고. 근데요. 예. 이번에 검찰의 구속영장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최근에 밝혀진 특이한 것들 있잖아요. 네. 여사님의 명품백 돈이 들었냐 안 들었었냐 논란 중. 아까 사실 이제 뭐 혐의 사실이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그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한 80페이지에서 90페이지 가량 A4 용지로 썼는데 이번에는 270페이지를 썼다고 하고요. 지금 최민희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런 부분은 아직 수사가 안 끝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내는 것만 이 정도고 그 외에 이런 것들도 참고해 주십시오라고 쓴 게 A4 1000페이지입니다. 예, 검찰이 정말 판사를 잡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이 정도면. 예, 영장실질심사라는 판사에게 이건 뭐 저는 뭐 좀 수당을 좀 따로 드려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당을 따로 드릴 그리고 그 정도로. 외에도요. 예. 자원외교 국조와 관련하여 네. 또 그건 뭐 아예 자원외교 그건 끊는 아예- 거죠.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은 아예 거죠.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이런저런 의혹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시작 전혀 건드린 것도 아니고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가 사실 지난번 1차 소환조사 이후에 그때 얘기를 한 게 나는 전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문서들 증거들을 제대로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워낙 부족한 상황에서 예. 문서 일일이 들이밀면서 뭐 물어볼 겨를이 없었어요. 120페이지 질문지 만드는 거 묻고 답하기도 바빴으니까. 그런데도 증거를 안 보여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고 다 부하 직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부하 직원들이 구속돼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신 말 듣고 문서 기획해가지고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결제받아서 한 일인데 내가 한 일이 아니다고 하니까 구속되는 부하 늦은 측근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14일날 소환조사 이후에 더 많은 얘기들을 막 털어놔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영장을 소환 조사를 했으니까 영장을 쳐야 되는데 청구를 해야 되는데 네. 자꾸 새로운 얘기를 하니까 예. 이거를 정리가 안 됐으니까 뺄 수는 없으니까 예. 영장의 공소 사실로는 정리하는 게 한 200페이지가 되는 거고 그에 참고문서. 우리가 예. 새로 수사를 할 것만 이만큼 나왔습니다. 라고 또 드림인 거죠. 아이고 영장 실질 심사가 언제 이루어질지 이제 오전 내에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오전에 결정을 하는데요. 이제 지금 상황은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이 좀 약간 서둘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일이죠. 수요일 날 22일 내일이 22일인가요? 아니 예. 근데 모레구나.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들하고 또 간담회가 좀 예정돼 있다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정리가 다 된 상태에서 예. 그 당원의 경과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지 않을까. 그래서 네. 법원 쪽에서 조금 서둘러 주기를 아마 저는 바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걸림돌은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영장실질심사는 민의 재판이지 않습니까? 예. 그냥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증거 자료를 어느 정도 냅니다. 예. 이게 이제 입증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증명이 됐다 그래서 입증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영장실질심사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그럴 법하다 소명한다라고 하거든요. 소명하기 위해서라도
증거가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것만 해도 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로 풀어서 쓴 게 200페이지가 넘고 예. 그거를 입증하는 증거 서류가 들어가면 판사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주고 나보고 반나절에 끝내라고 하면 너무하는 게 아니냐. 아. 그래서 자료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게요. 목요일쯤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도 전망도 나옵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네. 수요일 날 내일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있고요. 네. 그럼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제 그 목요일 새벽쯤에 결과가 나오겠죠. 목요일 예, 새벽쯤에. 목요일 새벽쯤에. 아 예. 목요일 새벽쯤에. 그럼 또 잠 못 드는 수요일 밤이 되겠군요. 정말로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네. 얘기냐면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전부터도 어느 정도 사건의 추이 같은 것을 주시를 하고 있고 또 구속영장에는 그렇게 큰 것들이 막 자료가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예. 마음을 정해놓고라도 예. 그 기자분들 기다리시라고 좀 이렇게 좀 판사 방에서 혼자 좀 시간을 보내시다가 새벽에 결과를 늦게 내놓는다라는 얘기를 농담처럼 하는데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판사도 밤을 새야 될 것 같고 어. 기자분들은 당연히 기다리면서 이제 근데 조마조마 밤을 판사 새야 될것 배정이 같고요. 아직 안 되지 않아요? 판사 배정은 사건을 영장을 하고 컴퓨터로 자동 배정을 합니다. 네. 세 분이 지금 영장 전담 판사가 있기 때문에 예, 예. 누가 받으실지는 모르죠. 아. 이 마당에서 쓸데없는 궁금증인데 예. 판사님들은 그러면 주당 52시간 근로 적용을 받으시나요? 갑자기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마 야근 수당은 청구하실 수 있는 건데 52장 적용은 절대 못 받고요. 예. 대한민국 판사들 그 기준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특히 이런 큰 사건을 맡게 그럼 되면 좀 쉬시나요 다음번에? 못 쉬죠. 그리고 아. 그래서 이제 판사님들이 내가 전생에 그 업보가 많은 모양이다라는 탄식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 맡으면 절대 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도 뭐 출세를 하려면은 뭐 당연히 그럼 뭔가 역사적인 판결을 내가 한다라는. 근데 위험 부담도 그만큼 크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잘하면 모르겠으나 조그만 실수라도 하나가 있으면 또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엇갈리고 또 어느 쪽에 결론을 해도 어느 쪽으로부터는 반드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싫어한답니다. 언제 영장 실질 심사를 할지 또 어느 때 그 결과가 나올지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다양한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결과는 이미 다 나온 것 같아요. 결과는 그러니까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 네. 우리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이 얘기가 나왔지만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드러난 적이 없었는데 그 드러난 적이 없었던 게 잘 감춰왔기 때문에 네. 드러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그동안 너무나 잘해왔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아까 말했던 측근들까지도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 측근들을 회유하려는 정황도 있다. 심지어 직접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막 문서를 파괴하려다가 잡히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청계지단에서. 예.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걸 강조한 거죠. 자, 구속사유가 증거인멸인데 3대 구속사유 중에 하나가 그 증거인멸이 계속 되어오고 있다가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혐의점을 10년 만에 찾았다. 네. 근데 지금 또 풀어주시면 이 상황에서는 더 뭐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니 구속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다라는 걸 강조를 이게 하겠죠. 좀 법 기준이 서야 될 것 같아요. 예. 10년 동안 우리가 양치기 소년 우화를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좀 양치기 대통령 같은. 근데 양측의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은 이렇게 실제로 저도 뭐 그 경제 범죄나 이런 거를 가끔 하다 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그 사기를 치는데 가장 잘 사기를 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먼저 누구를 속여야 되냐면 자신을 속여라. 자신을 속여야 된다고 하거든요. 예, 정말로. 아, 그러니까 실제로 심리학에서 보면 네. 거짓말 하다 보면 뇌 구조가 바뀌어서 본인이 그렇게 인지를 안 기억 해요. 자체가 조작이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지금 MB가 예. 뭐 다 쓰는 될 거 아니다. 그리고 다 밑에서 알아서 한 거다. 누가 보더라도 이게 또 그냥 실수를 금치 못하게 할 그런 발언을 하는 것도 실은 본인- 이분은 확신 체계 속에서 그런 말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왜냐하면 그럼- 겪어봤어요 그런 분들을 실제로. 그럼 형이 67억을 진짜 빌려줬다. 본인 이자도 안 그렇게 줘도 생각하실 되고. 수도 있어요. 허허. 그런 형 갖고 싶어요. 67억 그냥 빌려준 네, 형. 그냥 주고 네. 뭐 달라지도 않고 이자도 안 줘도 되고 사용증을 썼는지 마는지 그래도 67억 주고 예. 갑자기 저도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저는 그러게요. 왜. 법인카드도 그냥 막 그러니까. 써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 양재열 변호사님 지금 말씀은 그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본인이 또 최근에 그 말을 또 한 번 더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권에 지난 정권에 있어서도 나는 깨끗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나만 깨끗하게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되는 게 일이 아니더라. 되는 게 뭐 아니더라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얘기가 예.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 지금 상황에 주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의 변호인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그런 말씀이 한 마디씩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될 때마다 이제 측근들이 버럭해서 정말로 안 내놓던 것들을 갑자기 토해내기 시작하신다. 아, 그 이제 MB로부터 네. 이 측근으로 불리는 그래서 결국 범죄를 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이 자기한테 그러니까 MB한테 떠넘기는 그런 사람들이 발끈하고 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MB 이명박 말이 좀 전 대통령이 네, 뭐. 이게 아까 단순한 거죠. 자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이고 도와준 거고 예. 다 그냥 그때 당시는 범죄라기보다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통치 과정에서 벌어진 일 이렇게 생각을 그거 해서 시켜서 한 일인데 예. 갑자기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더라 해버리면 예. 자기만 뭐 이렇게 다 모든 죄를 저지른 것이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검찰이 한 얘기 중에요. 이게 만약에 당선 후나 재임 기간에 밝혀졌으면 당선 무효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좀, 역사의 가정이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긴 어렵고 왜냐하면 선거 무효라는 것과 예. 범죄를 저지른 것과는 다르고요. 다만 이제 워낙 그 당시에 당선이 유력시 됐었잖아요. 예. 이게 알려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를 실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다만 너무 그런지 이제 오늘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이제 3억 원을 이제 스님으로부터 받아가셨던 부분이 예. 이거는 확인이 또 본인이 인정을 했잖아요. 스님께서 기독교계로부터는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돈이 딸리니까 불교계에서도 줘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공평하게. 그거를 먼저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편향되지 않게. 수표는 탈인할 수 있으니 현금으로 달라. 아하. 근데 여기서 주목의 두 가지인 게 그러면 뭐를 걱정을 했길래 수표관이 현금으로 주어라 그랬었을까라는 하나가 생각이 들고 그렇죠. 예. 그러면 불교계에 가기 전에 기독교에서는 다 받았다고 했으면 기독교계에서는 얼마를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받았을까? 이거 안 나왔잖아요. 네. 예. 워낙 하나님과 가까운 분으로 알려주신 분이라서 이전 네. 대통령이 예.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서울시를 하느님께 봉헌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럼 그렇게 돈을 받으셨는데도 갈등 일으키셔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쪽에 출입도 하지 말라라는 플래카드가 걸리기도 했었으니까 불교계에서는 그렇죠. 참 씁쓸합니다. 예. 그 양지열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네. 뭐 이거는 발부되는 건 뭐 100%다. 변호사는 절대 없겠죠. 100%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 여기서 항상 나오는 문제가 전직 대통령 2명을 다 감옥에 보낼 수 있겠느냐라는 예. 얘기잖아요. 그걸 오죽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검찰에서도 어제 5시 반에 이 사실이 알려질 때까지 마지막으로 원래 검찰은 단독제 관청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정권이 있는 거지 누구 재가를 받아서 결정하는 건 아닌데 어제는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지검장이 수사팀으로부터 영장 청구 방침을 전달을 받고 본인도 거기에 동조해서 청구 방침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을 했고 예. 그런데도 문무일 검찰총장도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박상희 법무장관에게 가서 아하. 상황 설명을 했고 예. 그래서 가자라고 해서 가자. 통보를 해서 이제 가자가 영장 청구를 한 겁니까? 가즈아. 그만큼 가즈아. 신중에 신중을 네. 한 거죠. 박상희 예. 법무장관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래도 기왕이면 불구속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 전달을 했지만 그래요? 예, 문무일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안이 그럴 사안이 아니다라고 네. 한 거죠. 아니 유시민 전 장관도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유시민 이야기를 전 장관 같은 했는데. 경우는 원칙론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불구속이 수사가 원칙입니다. 저도 그리고 어딜 가서 늘 불구속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사안이 너무 중대한 사안이고 예. 본인이 그 검찰 입장에서도 일부라도 어느 정도라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퉜고 직접 법정에서 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법리성으로 돈을 받은 건 맞지만 예를 들어서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공소시효가 된다 이런 식의 다툼을 벌였으면 모르는데 증거도 안 본 상태에서 검찰 소환조사 과정에서 모든 걸 다 부인해버리고 다 떠넘겨 버리니까 검찰에게 선택의 여지를 안 남겨주신 거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유시민 어쩔 수 네 없어요. 맞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되게 정무적인 판단과 일반적 원칙론을 얘기한 건데 예.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되면 그때부터 이제 복잡해집니다. 여당은 어쩌냐, 야당은
영향은 어쩌냐, 지방선거의 영향은 어쩌냐, 뭐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두고 지방선거 치르는 게 옳으냐, 뭐 이렇게 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빨리 잘라내야 될 것 같고요.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그 일반론은 사실은 대통령부터 적용하면 곤란하죠. 힘없는 서민들에게 먼저 불구속 원칙을 지켜나가고 대통령에게 적용해야지. 오히려 그건 거꾸로 좀 특권을 인정하자 대통령에 뭐 이해합니다만 저는 그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한 뭐 예우는 하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회적 본을 보이거나 오히려 더 엄격하게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국가를 하나의 수익 모델로 삼아가지고 온갖 형태의 이런 그 구조 악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가중 처벌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정경유착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기업이면서 본인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한 몸의 정경유착의 화신이 돼버린 거죠. 현실 그러니까 정경일체. 일체가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예. 진짜 그런 정경일체가 됐고 그런 형태의 어떤 통치는 마지막이어야 돼야 된다. 사실 본인 말대로 본인 말대로. 그럼 마지막이어야 된다. 저는 그게 마지막이어야 본인 말대로. 그 말이 마지막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 사안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대통령위원회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검찰에서 일종의 피의 사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낱낱이 알려지는 게 맞느냐를 가지고도 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일부 반대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의 검찰의 입장은 그런데 뭐냐면 이만큼 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수사 과정에 있는 일을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다 기자들에게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다른 수사와는 달리 이게 기자들이 막 또 뒷면에서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례 브리핑하다시피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검찰은 욕을 먹더라도 피의 사실 공포 아니라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낱낱이 공개한 상태에서 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사안이 엄중해서 그러는 것이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수사 검사들이 혀를 내두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다. 이건 역대급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한 얘기가 18가지 중에서 하나만으로도 구속을 피할 수 없을 만큼 각자가 다 중대 범죄다라고 그런데 얘기하고 있죠. 제 주변에서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서는 굉장히 반감을 가지시는 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MB 구속에 대해서는 그닥 그렇게 큰 반향을 모르겠어요. 제 주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실제 14일 날 실제로. 소환조사를 당일날도 자택 앞에서 한 사람 정도가 시위를 하다가 검찰청 앞으로 한 사람 1인 시위를 했었고요. 자유한국당 의원 한 3명 정도가 지지자들 몇 명과 함께 잠깐 나왔다 갔죠. 저도 그날 검찰청에 갔었거든요. 주변이 정말 조용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구속시켜야 된다라는 시민단체 분들은 막 계셨는데 반대파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들이 안 계셨어요.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걸 이제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자기 팬을 모았지 않습니까? 이제 댓글 달게 한다든지 경찰 뭐 수만 명, 7만 명. 이것도 사실은 이제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그 댓글이 정말 순수한 댓글이었으면 나왔어야죠. 그분들이 정치적 지지자도 있어야 되는데 없네. 그것만으로도 조작이었던 반증이 되네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역을 돌잖아요. 계속 돌면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도 풀어줘야 된다, 뭐 막 가엾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그런 말을 안 하세요. 해도 너무했다 이런 분위기. 뭐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하는 건 우리긴 하겠지만 제가 못 만났다. 우리 최민희 전 의원님 주변에는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3월 16일에서 17일 전국 남녀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를 했는데 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에 대해서는 75.1%가 그렇게 해야 한다.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견이었겠죠. 자 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 RDD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고 응답률은 12%.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방송 심의 알고 있습니다. 뭐 알면서 보세요. 이게 하면서 보통 이런 거는 다다다다 읽으시는데 굉장히 자세히 읽으셔가지고요. 또 저는 또 친절해야 되고 항상 이렇게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진행자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2부가 끝났습니다. 그러게요. 벌써 저 끝났네요. 3부에서는 저는 입을 좀 닫고 있어야겠습니다. 계속 혼자 저만 떠든 것 같아서. 잘하셨어요. 예.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주 무수한 화살을 뿌리고 이렇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나가야 할 것 안 같은데. 가실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본인은 안 가고. 본인 안 가면 어떻게 되는 아니 겁니까? 그 서류상으로 심실하는데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좀 밝히는 게 음. 혹시 가봐야 소용없는 게 아니냐는 판단도 그러면 하고 이제 집에서 구속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따가 11시 넘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봬용. 김용민의 정치쇼 3부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 사이에 속보가 떴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목요일 아침 10시 반, 목요일 아침 10시 반 김용민의 정치쇼 2부 시작과 함께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조금 마음이 급했네요. 저는 예. 뭐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바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네. 예, 그런 모양입니다. 언니 왜 그러셨어요? 아니 그거보다도 아까 양지열 변호사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예, 방대에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예측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바램을 담아서. 자,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를 누가 맡느냐?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심사를 엽니다. 제가 이분의 과거 판결 중에 주목되는 거 몇 가지 꼽아봤는데 핸즈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의 근로자 165명 2년 만에 못 받은 돈 5억을 받도록 판결 내린 그런 이력이 있고 학생 성추행 내부 고발자로 의심되는 교사가 파면당했는데 파면 무효 결정을 내린 판사고 인천지법에 있을 때 성동학교 내부 고발 의혹을 샀던 또 역시 그런 교사를 파면을 냈었는데 이 학교가 그때도 역시 파면 무효 결정을 내린 그런 박범석 판사입니다.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후에 예. 서울중앙지법 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들을 다 바꿨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어느 법원이건 영장 전담 판사가 그 법원에서 제일 잘 나가는 판사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이제 신뢰를 받고 있는 판사분들인데 예. 이제 김명수 체제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또 일종의 한 번에 더 시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근데 이분이 MB를 비호할 것 같지는 않아요. 누가 아니 법원의 판사가 지금 누굴 비호하겠습니까? 그건 뭐 당연히 MB가 만약에 구속이 안 되면은 예. 이건 비호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그 대답에 대해서는 무피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무피권을 행사합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그 비겁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 실질 심사가 목요일 아침 10시 반에 있다는 소식. 아마 그럼 금요일 아침 새벽쯤에 네, 결과가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예. 아까 수요일 날 잠을 못 잘 거라 그랬는데 네. 이제 목요일 목요일 날. 밤을 그래요. 그 토요일 밤에 이 노래 있죠. 네. 이거 원래 원곡은 목요일 밤 예? 목요일 밤에 이거예요. 진짜요? 네, 그러다 나중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세요? 왜냐면 뭐 출원하건데 예. 그때는 뭐 금지곡도 많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밤에 만나서 뭐 그녀를 만나고 그러면은 금요일에 정상 근무가 어렵다. 뭐 그런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옛날에 알았어요. 김정호의 영시의 이별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네. 그 금지곡이 된 이유가 아니 통금인데 통금도 어떻게 이별을 하냐? 이별을 하느냐. 이거는 법규 위반이다. 왠지 해가지고. 설득이 될 것 같고 예.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목요일 밤에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 씨. 윤상 씨가 현송월 만난다 이 소식. 예, 최민희 의원님이 준비하셨죠? 예, 일단 윤상이라는 분이 네. 이번에 이제 선임 대표, 이제 수석 대표가 된 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통일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일단 윤상은 대중음악을 세대별로 잘 특징을 살려서 예. 예, 기획을 잘할 사람이다. 예.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윤상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는 아유, 분이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뭐 보랏빛 향기. 예. 아니, 진짜. 보랏빛향기는 그분의 대표곡은 아니고, 예, 이제 아니, 그분이 뭐 이별의 그늘, 뭐 그렇죠. 한 걸음. 저는 보랏빛 향기. 그렇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EDM 1세대인데 윤상 작곡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90년대에는 본인이 직접 가수도 했잖아요. 예. 그러고 있다가 이제 작곡가로 예. 이제 아직 그 영토를 해서 프로듀서 예, 이쪽으로 그리고 많이 이분이
1987년에 김현식 음반 작곡가로 참가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요거 보니까 음악성이 아주 있는 분이었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에는 그룹 SES 네. 그리고 보아 등과 함께 작업을 하기도 아이고. 했고요. 네. 그런데 이분을 선택한 이유는 친숙한 대중음악 중심으로 이번에 예술단 기획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이상한 건 예.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네. 남북 간의 예술 교류의 역사가 엄청 길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1990년에 평양에 제1의 범민족 통일음악회가 열렸을 때 단장이 황병기 님이었어요. 오, 국악. 가야금령. 예.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로 이제 좀 클래식한 고전 음악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단장 비슷한 걸 하다 보니 남북 간의 어떤 동질성을 네. 회복하는 차원에서는 전통적인 우리 가락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사실 더 이제 설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북한을. 그런데 혹시 기억하세요? 총알 대신 예술을 선보이고 왔다는 말. 이게 원로 가수 김정구 씨가 1998년에 북한에 갔다 오면서 한 말입니다. 1985년에 평양에서 이제 음악 공연이 있었거든요. 요때 한 말이 총알 대신 예술을 선보이고 왔다. 85년요? 네. 너무 어려 기억이. 네, 그리고 그때 예술 공연에 참가했던 사람이 원로 가수 김정구 씨 작곡했고요. 나훈아. 그다음에 작곡한 김희갑. 네,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김희갑 선생도 실향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보면 1990년 98년 특히 그 윤희상 음악가의 이름으로 음악회가 북한에서 여러 번 열렸더라고요. 남북이 같이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기억하시는 건 아마 2000년에 평화친선 음악회일 거예요. 그때 패티김, 태진아, 서른도 그리고 핑클이 갔는데 그때 핑클 공연을 보고 그 객석의 표정 잡혔을 때 다들 좀 신기한 세계를 보는 것 같은 그게 바로 2000년.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앞에서는 막 음악입니다. 춤추고 노래하는데 모든 분들이 그냥 다 객석에 가만히 앉아서 놀란 거죠. 그리고 2000년 6.15를 전후해서는 예술 교류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드는데 그 중에 이제 조금 우리가 그때 기억나는 거 생각해 보시면 2000년 12월 11일 날 금강산 가극단이 왔었습니다. 그때 무슨 내용을 하느냐로 되게 설왕설래했다는 그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2001년에 김연자 씨가 평양 함흥 공연했던 거 이것도 아주 센세이셔널했고요. 그다음에 2002년 8.15 때 드디어 만수대 예술단하고 피바다 가극단이 방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바다 가극단이 어떤 내용을 이제 선보일 건가 그래갖고 그때 아주 굉장히 논란이 심했는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그렇게 됐었습니다. 제목이 피바다는 가극단 이상하죠. 네. 그런데 그리고요 또 신기한 게 2003년 8월에 KBS 전국 노래자랑 이게 평양 공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평양 모란봉 공원 평화정 앞 야외 무대에서 그럼 평양 사람들이 네. 그래요? 그런 공연이 송혜 있었습니다. 그래요? 송혜님이 송혜 선생님이 노래자랑 이러면 그렇죠. 사실 그래서 송혜 선생께서 또 시장민 아닙니까? 월남을 분인데 그래서 이 역사가 길고 북으로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놓고도 논란이 좀 있었어요. 많았어요. 북쪽에서 거부감이 좀 있어서. 그리고 그 유명한 2005년 8월에 조용필 씨의 평양 공연이 있었습니다. SBS가 그때 방송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쭉 교류가 이어지다가 아시다시피 이제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8년부터는 아주 그냥 그리고 지금 다시 남북 예술 교류에 꽃이 피게 됐고 그 상징적으로 윤상을 대표로 선택한 거는 이제 보다 우리나라의 예술 혹은 우리나라의 노래가 북한에 많이 알려졌다는 전제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간 굉장히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 혹시 2005년에 삼성이 광고를 찍었는데 그렇죠. 이효리와 북한의 조명애 두 명이 같이 나오는 광고를 찍었어요. 그래요. 만약에 옛날 시대로 봤으면 이건 종북이잖아요. 광고에다가 북한은. 근데 2005년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그 배경음악이 언젠가는 이상은 씨가 맞아요.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이런 가사. 10년이 넘게 걸렸네요.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13년이 지났네요. 13년. 예. 네, 그런데 때 아닌 종북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진짜. 한 특이한 단체의 대표가요. 윤상씨 이름이 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씨 성을 가진 윤상원, 윤희상 이런 분들을 쭉 이름을 열거하면서 누구하고 친인척이냐 뭐 이런 그런 게 왔는데 윤상 씨는 이윤상이죠. 예명이고요. 이윤상이죠. 이윤상이라고 합니다. 팩트 폭력을 김영석 작가가 했죠. 네. 본명이 이윤상입니다만. 그러니까 윤희상 씨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한과의 좀 특별한 관계 이런 걸 들어서 예. 윤상 씨도 그냥 대놓고 그랬어요. 혹시 윤상 씨도 뭐 정부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네. 가짜뉴스를 만들어버린 거죠. 네. 근데 너무 어이가 진짜 윤상이었으면 얼마나 이걸 가지고 또 해명하고 또 윤상 씨도 마음 아프고 그랬을까 싶어요. 근데 이윤상 씨는 이게 무슨 해프닝입니까? 그래갖고 가짜 아이고. 뉴스가 예. 차단됐다는 소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다음날 정정을 했거든요. 예. 윤상 씨 본명이 윤상이 아니라고 합니다라고 정정을 했는데 그렇지만 윤상 씨에게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조국인 분이면 북한 공연을 취소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또 썼대요. 찍 저는 이 듣자마자 찍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 이게 뉴스가 이렇게 그냥 보통의 뉴스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퍼지면 괜찮은데 이 어른들 사이에 SNS를 통해서 확대된 아하. 뉴스가 있거든요. 그럼 예, 요 예. 앞에 뉴스만 보통 나오게 돼요. 뒤에 해명이 안 뒤에 나오죠. 해명이 안 나오죠. 그래서 가끔 계속 윤상을 이제 네, 그렇죠. 특수한 가끔 뉴스를 저희 하는 어머님은 요거가 비슷한 케이스에 이 앞에 뉴스만 보고 이렇대더라라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엄마 그거 이렇게 나왔어라고 하면 그거는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 정말 가짜 뉴스가 이게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믿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진실을 불편해하는 이런 마음 밑바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작이 끊임없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게 가능했겠죠. 예. 그렇기도 끊임없는 조작. 하고요. 예. 제가 이제 가짜 뉴스 대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스로가 믿게 된다 거짓을. 예. 가짜 뉴스하고 진짜 뉴스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막 네.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너무 그럴듯해서 너무 많이 맞아, 보니까. 맞아. 그런데 그걸 하다 생각해 봤는데 예. 가짜 뉴스에도 긍정적인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게? 어차피 현실은 받아들이게 되고 연착륙의 과정이 될 수도 있겠더라. 네. 라는 최 의원님 정신승리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가짜 뉴스는 뭐 속히 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지치셔야 돼요. 이게 가짜 뭐 뉴스에. 차고나 오해 차원에서 벌어진 거는 뭐 그걸 가짜 뉴스라고 하긴 그렇지만 정말 이게 거짓인 줄 뻔히 알면서 막 사고는 오보죠. 예. 가짜 뉴스가. 예,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유포하는 팀이 있다는 의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짜 뉴스 유통 그 범위나 이런 걸 보면 그 네. 유통 범위가 줄고 있고 네. 이제 서서히 지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핵심은 누군가는 아니겠지만 그 가짜 뉴스의 소비자들이 예. 이제 좀 지겹다 이런 느낌. 맞습니다. 그만큼 또 언론이 건강하고 또 신뢰를 많이 얻는다면은 야야 그렇게 뜬소문 얘기하고 다니지 말고 신문 보자, 방송 보자. 이랬을 때 네. 그렇죠. 사실은 김영민을 들으면 됩니다. 그 얘기를 그 얘기를 또 갑자기 하셔서 제가, 기승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좋아서. 그렇죠. 진실은 불편하기도 하지만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우리 고란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예,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 이게 무슨 단체인지 우리 최 의원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무슨 단체인가요? 예, 이게 방송은 전파의 희소성 그리고 공중성 때문에 방송으로 나간 내용은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정부 산하 민간 기구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심의하는 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예요. 네. 저도 이 뉴스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네. 저는 이건 특별한 사람들이 여기다 심의를 넣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네. 방송 프로그램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선정적이라고 판단할 때 일반인 누구나 방심위에다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클릭 3번 하시면 돼요.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클릭, 그다음에 전자민원 클릭, 그다음에 내용 쓰시고 클릭. 예. 혹시 뭐 불만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이거 빼고 정치쇼는 빼고. 아니 정치쇼가 불만이 없게끔 방송을 해야지. 저희에 대해서 뭐 전혀 문제 제기하지 마시라 이런 말은 못하죠. 예. 그래서 네. 이제 방심위가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예. 이상하게 보니까 특정 PC에서 민원이 너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어. 특정 PC에서 예.
이상해서 내부 감사를 벌였더니 어떤 내부에 있는 김모 지금 전 팀장이죠. 파면이 돼서 네. 김모 팀장 사무실에서 뭔가 민원이 계속 작성된 걸로 드러났답니다. 방심이 내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이분이 예. 지난 6년간 46건의 방송 관련 민원을 본인 이름이 아니라 예. 친인척 명의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3자 명의를 동원해서 작성을 했죠. 내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딴 사람이 한 네. 것처럼 해서. 예. 근데 이 중에서 무려 33건이 예. 실제로 제재가 들어갔거든요. 오. 근데 만약에 이게 법정 제재, 뭐 행정지도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나중에 전파 재승인을 받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방송사 재승인 때. 벌점이 네. 되니까. 예. 예. 그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방송사 특히 지금 뭐 우리가 케이블 TV나 위성 TV 또 지상파 TV를 통해서 보는 이 매체들이 뭐 평생 혹은 뭐 영원히 계속 방송을 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3년 내지 5년마다 네. 제어가 심사를 받습니다. 제어가 심사를 했는데 탈락을 했다. 그 방송 전파를 멈춰 서는 뺏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청부 심의가 되는 거죠. 정치적 심의. 뭐 어떤 사안을 심의를 했냐 봤더니 주로 정치적인 관련 사안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JTBC가 이거에 대해서 집중 보도했는데 보도 시사 프로그램 18개를 했는데 그중에가 9개가 JTBC 거예요. 근데 이제 JTBC 표적심이라고 주장할 만하네요. 네. 예. 그리고 그 JTBC 관련 민원 12건 가운데 뉴스룸에 대한 요청이 8번이었고요. 또 되게 신기한 게 그 JTBC의 2016년 10월에 방송된 김재동의 톡투유라는 프로가 네. 있거든요. 예, 예. 이게 방송이 2016년 10월에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방송이 2015년에 됐는데 1년이 지나서 이걸 심의를 요청한 거예요. 민원을 얘기한 거예요. 예. 그때 이게 얘기가 뭐가 됐냐면 김재동 씨가 군장성 배우자 호칭 잘못 불렀다가 영창에 갔다 왔다. 이게 당시에 예. 국방부와 자한당이 문제를 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1년이 지난 걸 보통 정상적인 경우면 네. 프로그램을 보고 예.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으면 잘 봐야 재방송쯤 보고서 심의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1년 뒤에 이걸 다시 보고 했다? 예. 그거 좀 이상하죠.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인지 후 한 달. 인지 후 한 달. 그러니까 알고 있었더라도 내가 인지한 거가 예. 2016년 뭐 7월이다. 뭐 이렇게 1년 지나도. 지나도. 아. 이분은 굉장히 뒤늦게 찾아보셨나 본데 아무튼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걸 봤는데 그럼 과연 이분이 청부심을 해서 예. 얻을 게 뭐가 있느냐라고 예. 봤더니 예. 이분 주장은 예.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했다. 그래요? 이건 나는-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거는 네. 말도 안 되는 진짜 네. 청부 살인이네 청부 살인. 당시 방송통신 심의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그때 박만 위원장이었나요? 2016년이면. 박효종 교수 아, 아닌가요? 박만 박효종. 11년부터 17년까지. 예. 2011년에서 17년이면 네. 박만 위원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이 박효정 위원장. 예. 그런데 이거는 뭐 이 부분은 아직 이걸 방심위가 이제 검찰에 조사를 의뢰했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뭐 밝혀져야 될 사안인 거고요. 네. 이에 대해서 한 언론에 당시 부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예.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당시 부위원장이면 권모 부위원장인 것 같은데요. 네. 뭐 A 씨라고 표현돼서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여간 뭐 일단 그 팀장의 주장인 거죠. 네, 주장입니다. 위원장, 네. 부위원장이 시켜서 한 것이다. 근데 사실 보면 팀장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네. 굳이 사실 뭐 진짜 어떤 정치색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그렇죠. 말이죠. 예. 자, 그래요. 박효종 위원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기 위원장을 맡았네요. 어쨌든 불똥이 튀게 생겼어요. 네. 지금 팀장이 그렇게 밝혔으니까. 네. 그 팀장은 그래서 파면이 된 겁니까? 네, 파면됐고요. 예. 지금 검찰 조사 들어갔고요. 그 예. 아까 부위원장이었던 그 A 씨의 반론은 뭐냐면 민원인이 없어도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직권으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굳이 뭐하러 허위 심의를 지시하느냐라고 네. 반박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뭔가 꾸며서라도 특정 방송사를 제재하고 네. 불편한 얘기를 입을 막아야겠다라는 시도를 한 거고. 그렇죠. 만약에 위원이 이거는 할수 직권 있다고. 남용도 될 수가 있고 방송사에 대한 업무 방해도 될 수가 네. 그럴 있는 수 있겠네요. 상황이죠. 예. 자, 방송심의.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방송위원장 직무대행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합쳐져서 합쳐져 있었습니다. 방송위원회였죠. 그게 예. 무슨 방송위원회는 무소속 독립기구입니다.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기구예요. 네. 네, 예. 그런데 정부기구에서 방송 정책을 하거나 심의를 하는 게 방송 독립성에 논란이 있을 네. 수 있어서 예. 방송위원회에서 방송 심의 기능은 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분리시킨 거죠. 아, 그래서 현재는 민간기구입니다. 민간기구요. 네, 그런데 방심위원들, 방송통신위원들은 공무원 신분을 주죠. 왜냐하면 심의를 할 권한을 가져야 되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이 문제 뭐 간단치 않네요. 이거는 뭐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네. 방송 장악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가 정치심의, 표적심의라고 네. 비난이 굉장히 많았는데 만약에 이 직원의 주장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지시로 했다면 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건 뭐 정부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아주 굉장히 큰 문제가 터진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하다기보다 의문이 이 네. 방심위의 존재가 과연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이 방송에서 제멋대로 방송하면 네. 또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거 누가 봐도 잘못된 게 있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약간 해석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네. 정부 기관이 방송에 아. 대해서 간섭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게 어떤 개인이 나와서 자기 의견을 네, 얘기했는데 이 의견을 갖고 법적으로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거는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선- 선정성이나 폭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오랜 논쟁입니다. 네.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예. 요걸 이제 심의하는 내용이 음. 그 중립성, 공정성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예. 이 공정성 심의를 하는 게 옳으냐, 옳지 않으냐는 네. 정말 완전히 50대 50으로 갈라져서 예. 한 20년째 논란 중인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뭐 실제로 이렇게 심의의 대상이 되는 것들 보면은 방송 부적합 언어라든지 네. 진짜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진 패널이 다 한쪽 편이야. 이런 식의 뭐 토론이라든지 토크 이런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 예전에 종편 보면 완전 그냥 일방적 정치적 편향적 패널로 예. 오직 그냥 반대파 비난만 했던 시절도 있어요. 예. 이거 그런데 심의 올라가도 전부 네. 무혐의 받았어요. 예. 하여튼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잘해주길 바라는데 좋은 기구입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신학기가 되니까 교복을 폐지하자 이런 청원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뭐 제 아이가 그 초등학생이어서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모님들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건지. 우선 부모님의 스트레스보다는 예. 아이들의 애들의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요. 우선 첫째 교복이 불편합니다. 네. 예, 교복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긴장시켜요. 음. 그런데 예쁘죠. 예. 그리고 뭔가 교복을 입히면 아이들이 예. 규격화된 느낌이 드니까 선생님들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의 시선, 학생 같다라는 이 그렇지. 시선에 만족시키는 그래서 디자인인 첫째 거잖아요. 교복이 너무 불편하다. 이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체육복과 생활복을 입고 가보려고 우리 딸의 경우 어떤 날 갑자기 일찍 학교에 가요. 그런 날은 체육복 입고 가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교문에서 안 걸리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첫째 불편함입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겨울에 여학생의 경우 치마 입으면 너무 추운 거예요. 춥죠. 다리가 예. 시리고. 예. 그래서 바지를 입고 싶어 하는데 네. 그 바지를 입은 여학생에 대한 아주 불편한 시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지를 허용하는 그 뭐지 중고등학교가 아니, 한 남이야 30% 뭐 40%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바지는 전 너무 그것도 이상해요. 추운 날에만. 그것도 확인증을 쓰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바지 스커트 걸러서 그거는 허용을 해줘야지.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네. 세 번째는 네. 교복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어. 한 벌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평균인데 예. 고가에 더 비싼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아이들이 자꾸 잘하는데 교복값이 비싸다. 자, 근데 이런 불만. 이문실님은 교복을 입으면 사복을 많이 사지 않아서 좋아요. 불편한 교복을 개선하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그래서 생활복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어. 생활복은 뭐냐면 예. 체육복을 약간 변형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생활복을 선호하죠. 네. 네, 그래서 교복은 뭐 입고 싶은 친구는 입고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입고 출퇴근 아니 학교 등하교 해도 예. 그거 허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런데 좋은 움직임도 있어요. 교복 공동구매, 교복은행. 그래갖고 제가 한번 가서 사 보니까 네. 언니들이 입던 교복, 오빠들이 입던 교복, 형들이 입던 교복을 깨끗하게 입고 그것을 이제 빨아가지고 네. 다시 이제 아이들한테 파는데 교복
두 벌에 10,000원 정도. 그냥 그래- 거저네요. 네, 그래서 엄마들한테 왜 이거 사냐 물어봤더니 한 복은 새 거 사고 한 벌은 네. 나머지는 아이들이 크니까 여벌로 2벌 정도 더 살 때는 교복은행에 오시더라고요. 예. 아 그래요. 정말 교복 문제와 관련해서는 온 학부모 또 학생의 그 화두가 되어버렸군요. 네. 예. 그래요. 여학생 교복 바지 허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고릴라 의견도 있고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교복이 좋아요라고 하셨고요. 네. 비싸면 안 좋죠. 다만 그 품질이 좀 예. 떨어져서 그렇죠. 다른 기성복과 비교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돈 없으면은 사복 걱정합니다. 이런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어머니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생활복, 네. 네, 생활복을 좀 편하게 입을 수 있게 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민희 의원님, 양지열 변호사님, 고란 기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언니 뉴스 여기까지고요. 4부에서 정두원, 정택은 두 의원 모시고 보수의 품격 이어갑니다. 용. 김용민의 정치 쇼 화요일 4부는 보수의 품격 할 말은 한다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네 품격 있는 보수 두 분 정정 브라더스와 만나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정택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네. 110억대 뇌물수수 350억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목요일로 일정이 잡혔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네. 이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 어떻게 접하셨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근데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스타일을 구기지 않겠다. 이제 그런 거 같고요. 법정 싸움으로 가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구속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 예.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예. 정택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그 법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집에서 구인이 되는 장면을 연출이 될 가능성이 클 텐데 예. 일단 뭐 출석 안 하면 구속이 되는 거고요. 예. 언론인들이 굉장히 고생하시겠네요. 이게 사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냐면요. 그 실질심사를 받고 이제 피의자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통상은 이 유치장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찰서. 예. 이러면은 풀려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예. 검찰청사에서 대기하면은 이거는 뭐 결국에는 구속으로 가는 거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검찰청에서 나올 때 그 기자들이 그 사진 기자들이 촬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포토라인 이런 걸 감안해서 검찰청사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최근에는 아예 서울구치소 가서 그러니까요. 대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 MB는 영장 실질 심사에 아예 나오지 않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서 정말 언론인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야 될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정택은 의원님은 MB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출석을 안 하면 당연히 구속이 되는데요. 예. 뭐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역시 참 그 어떻든 MB 정부 탄생에 있어서 이제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참 국민 여러분들께 굉장히 죄송하고요. 뭐 그 당시에 이제 국민 여러분의 선택이 MB가 도덕적이라고 해서 선택한 건 아니고 예. 어떤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하니까 이제 한 건데 다소간의 흠결이 있더라도 예. 저도 이제 많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정말 이제 국민 여러분께 죄송도 하고 또 참담도 하고 예. 그리고 검찰 역시요. 검찰의 한 관계자가 만약에 뭐 2007년 BBK 의혹 등을 수사했을 때에 이 사실이 드러났다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적어도 검찰이 영장 청구하기 전에 국민들께 사죄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이제 그 8월달, 10월달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특검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게 BBK 그 특검이 있기 전에
2007년 8월 달에 도곡동 땅에 대한 수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경선 마지막 날이 8월 20일인데 8월 13일 날 발표를 했고 발표 내용이 뭐였냐면 제3자의 땅인 것 같은데 소유주는 밝히지 못했다. 제3자라면 이상은 김재정이 아닌. 애매하게 비겁하게 발표를 했죠. 만약에 저 판단으로는 아마 뭐 정돈 선배님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만약에 그 땅이 도곡동 땅이 MB 소유였다라고 하면 경선을 졌지요. 그리고 우리는 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굴뚝같이 이제 MB가 정당하다, 떳떳하다, 당당하다 생각하고 이제 항상 일을 했던 것이고 무슨 변명 같지만은 변명이죠, 솔직히. 변명이 돼버렸네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이제 사과를 드렸는데 정태근 의원도 저희도 뭐 할 말이 없죠. 아 그래도 이렇게 MB 정부 창출하는데 그 힘을 쏟았던 분들 중에 이렇게 사과하는 분은 처음 뵌 것 같아요. 정두원, 정태근 의원님 두 분 말고는. 글쎄요. 그 사실 할 말이 없는데 뭐 여기 와서 이렇게 또 고정 출연하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사과하는 거죠. 아니, 그런가요? 너무 솔직하신 것 같아서 제가 참 아주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의원님, 그 앞서서 이제 검찰이 BBK의 진실이 만약에 대선 전에 2007년 대선 전에 드러났다면 MB 당선은 불가했을 것이다라는 이제 검찰의 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두원 의원님이 전했던 발언 있지 않습니까? 이 경천 동지알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면 MB 당선 무효, 이것도 가능하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워딩을 좀 잘못 인용했군요. 뭐 비슷한 얘기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고비가 있었는데 그 고비에서 그런 사실이 그 당시 시점에서 드러났으면 당락이 바뀔 수도 있었다. 이제 그런 뜻이 이제 경천 동지로까지 발전됐는데 뭐 지금 생각하면 또 그게 뭐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대선 때는 워낙 예민한 시기라서 그러니까 이제 저 최순실 사건만 해도 사실 태블릿 PC 이런 게 결정적인 이제 전환점을 만들잖아요. 정의라 부정 입학.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자극시키는 그런 일들이 따로 있죠. 저는 이번에 이제 뭐 이렇게 명품백 사건이 나왔는데 그때 나왔으면은 당락이 바뀌었죠. 아, 그럼 그 말씀하신 경천 동지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젯밤에 나온 서울신문 기사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뉴욕까지 가서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신문 보도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은 김인옥 여사가 한 사업가에게 3천만 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만 달러가 든 명품 가방을 받았고 이걸 막아주는데 도움을 준 다른 사업가에게 대선 뒤 편의를 봐주겠다는 각서를 써줬다는 건데 정두원 의원께서 이게 그 경찰 동지알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저한테 와서 이거를 언론에 뭐 공개하겠다 이제 협박을 한 건데요. 그때는 이제 다급하니까 정말 무릎 꿇고 사정을 하면서 이제 말리면서 정말 무릎 꿇는 겁니까? 그 며칠간 설득을 했죠. 이제 다 된 밥에 코 뿌리면 되냐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 역사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제 서울신문 보도 내용이 경천 동지알 사건이었군요. 뭐 그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나 특종을 하게 됐군요. 뭘 특종은요. 아니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셨으면서 이 사건이 그 말씀으로. 저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 시효는 지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다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김윤옥 여사가 큰 실수를 했다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이야기였군요. 개념이 없었죠 그 당시에. 아니 근데 어떻게 이게 명백하게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이건 뭐 뇌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런 돈이 든 명품 가방을 받을 생각을 했을까? 저도 그 당시에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이다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김인옥 여사가 사실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직접 확인하지 않고 누굴 통해서 확인을 했더니 왜냐면 이제 그건 저한테 사실을 얘기를 해야지 제가 대처를 하니까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2달 후에 돌려줬다는데 2달 후에 돌려줬다는 것은 받았다는 걸로 법적으로는 해석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일주일 동안 갖고 있었어도 받은 걸로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본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차 속에다 넣어놨다는데 예. 또 본인 얘기도 들어올 필요는 있겠죠. 아 김윤옥 여사가 차 속에 넣어뒀다. 네. 명품 가방. 3천만 원이 든 명품 가방을. 뭐 그렇게 들었어요. 그 당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경천 동지알 사건이 이거였군요. 예. 아니 그 김윤옥 여사 지금 뭐 여러 가지 혐의들이 막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더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세상 일은 드러나는 것보다는 네. 가려져 있는 게 더 많게 마련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드러나는 걸로 이제 미뤄 짐작하는 건데요. 예. 하여간 어쨌든 좀 거시게 합니다. 예. 저희가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그런 일이 나오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뭘 평한다는 게 거시게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가방 안에 영어마을 사업 기획안도 있었다. 영어마을. 그 얘기는 그래요? 아십니까?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 사업가는 그 기획안이 MB에게 전달될 거라고 기대하고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뭐 수없이 많은 일이겠죠. 돈과 함께 그중에 명품 가방에 그 기획안까지 같이 들어가가지고 예. 그 아무래도 영어마을 사업이 이 돈을 건넨 부분에 이익과 뭐 결부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죠. 그 당시에는 영어마을이 뭐 되는 사업인 줄 알았으니까. 그렇죠. 또 뭐 저기 뭐 아린지라고 해서 뭐 또 네. 발음이 맞습니다. 오렌지가 아니라 아린지라고 해야 된다. 뭐 그래서 당시에 또 영어 교육에 대한 MB 정부의 큰 청사진이 제시되던 때기도 했는데 말이죠. 예. 경천 동지알 사건이 한 3가지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드러난 겁니다. 근데 오늘 얘기할 게 많은데 이제 거기는 그만하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죠. 그것만 좀 확인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아니 그때 이제 제가 그 대선 때 고비가 3가지가 있었다는 게 예. 경천 동지로 이제 좀 예. 뭐라 그럴까 확대 예. 해석돼 가지고 예. 그렇게 됐는데 네. 뭐 여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는 적절치 않으니까 예, 다음 알겠습니다. 기회에 한번 또 얘기할 기회가 알겠습니다. 있겠죠. 국민들이 워낙 관심이 있어서 예. 여쭤본 겁니다. 예. 김윤경 님이 정두원 의원님 모자 멋지네요. 예. 아티스트 스멜. 아니요 이거는 지금 머리를 안 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우리 저 정두원 의원님이 아티스트예요. 가수협회 회원이시고. 네, 몇 집 근데- 가수죠? 근데 망한 가수입니다. 아이고 예. 뭐 망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뭐 히트곡이 하나도 없는 히트곡 있던데요. 예? 그 이메이진. 이미지 들으셨구나. 희망은 그래도 조금 노래방에 있죠. 노래방에 있습니다. 예. 노래방에도 그 저기 예, 희망이라는 노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갔으면 뭐 성공한 거죠. 조직원들이 가서 많이 부르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 노래 배워가지고 가서 노래방에서 한 곡씩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유 곽영경님이 정두원 의원님 책상만 바라보시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하셨어요. 예. 이제 머리를 안 감으셔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 좀 불쌍하게 보지 마시고. 화장을 안 했습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후보 구인난에 빠져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네.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여러분한테 이제 사실 러브콜을 했는데 홍정욱 전 의원 했다가 이제 사실 퇴짜를 맞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에게까지 러브콜을 했는데 역시 물을 먹었습니다. 아니 오세훈 전 시장도 뭐 거절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오세훈 시장도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 한 언론 보도 보니까 예. 그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이 홍 대표는 마이너스의 손이다. 마이너스의 손,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라 네, 그런 미다스의 표현을 손이 아니라. 썼던데 보통은 영입을 하게 되면 영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정말 이 삼고초려를 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서울시장 선거만 해도 올해 같은 경우가 법정 그 선거 비용이 한 35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38억이었고 그러면 당에서 선거를 치러주겠다. 이렇게 해도 될뚱말뚱한데 네. 그냥 툭툭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홍정욱 전 의원도 아무 생각이 없는데 얘기하고 네. 그리고 또 뭐 어제 장제원 의원이 뭐 며칠 있다 깜짝 놀랄 만한 카드를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미 언론 보도에 나온 것도 오세훈 전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네. 뭐 김병준 그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미 시간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물론 확답은 안 했지만 예, 뭐 예.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예. 사람을 영입하는 자세와 방식에 근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문제가 있고 특히 예. 홍 대표 본인이 예.
마치 자유한국당에서 제안을 하면 수락할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영입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당내 분란만 더 가져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지막에 서울시장 후보가 없다. 예. 그럼 셀프 영입을 해야죠. 본인이 나가야죠. 본인이 아니 제1야당이 지금까지 서울시장 후보를 못 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당의 망신이고 당 지도부 특히 당 대표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홍정욱, 이석연, 뭐 이보세훈 이런 사람들이 왜 안 나가냐면 낙선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안 나가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여론조사를 해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80% 정도 보존받을 수 있는 선까지 가면은 고민을 해보겠죠.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15%의 득표율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계산해봅니다. 그 정도 넘으면 덤벼드는 사람이 있겠죠. 자기 다음을 대다보고. 최소한 손해는 안 보는 거니까. 제가 보면 옛날에 홍준표 대표가 서울시장 무진장 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래서 경남지사도 한번 경험하셨으니까 제가 여기서 옛날 그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맹영규, 홍준표 두 분이 열심히 경선을 하는데 그때 맹영규 후보는 아예 자기 송파 지역구까지 카드만을 내놨어요.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오세훈 카드가 등장하는데 원래 이제 정운찬 서울대 총장 영입하려고 그러다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세훈 후보를 내세우는데 그 당시 정무부 시장인 제가 일정 정도 역할을 했어요. 상당 정도 역할을 했죠. 그래서 제가 홍준표 그때 당시 의원한테 얼마나 혼났는데요. 내가 MB가 확실히 자기를 밀어주는데 근데 그때 MB는 홍준표 대표를 안 밀었거든요. 그 실제로 홍준표 대표가 그때 MB한테 상당한 배신감을 토로하기도 했었어요. 그때 못했던 서울시장의 꿈을 지금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때는 이제 강금실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만이 강금실이 이길 수 있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오세훈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져 가지고 도저히 뭐 게임이 안 되니까 후보들이 안 나타나는 거죠. 황교안 전 총리도 난색을 표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이라고 자기가 조사 안 해보겠어요. 조사하죠. 조사는 둘째치고 그런 길을 걸어오신 분이 이런 큰 선거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서울시장 선거를 나간다고 각오를 할 경우에는 내가 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주변이 가족도 힘들고 내가 망신도 당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이유를 보고 간다. 라는 각오가 있어야지 이런 선거에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도 그런 각오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후보를 못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있느냐. 잘못하다가는 이번 선거에서 바른미래당한테 득표율상으로도 뒤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경남 지사 후보를 지금 못 확정했어요. 자유한국당이. 경남지사를 그 직전에 누가 했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경남이라는 데가 텃밭이고 자유한국당에 6명 확실히 지키겠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안대희 전 대법관한테 한번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안 대법관이 나는 안 나간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자기 밑에서 그 정무부 지사였던 윤한홍 의원한테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마산 회원으로. 그랬더니만은 윤한홍 의원이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나가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빠치 떨기 싫다는 거죠. 자기 안 나간다. 자기 지금 경남 텃밭에서도 지금 사람 지사를 못 구해가지고 다른 데다 지금 전략국전으로 다 찍었잖아요. 그 옆에 뭐 서병수도 찍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경기지사 남경필 뭐 강원지사 후보 정창수 이렇게 해서 다 했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대표가 당의 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엑스맨이 되고 있는데 영국의 보수당이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하냐면 이제 중진들이 다 물러나고 아주 젊은 그냥 30대 말 40대 초 젊은 지도자를 내세웁니다. 한번 너 해봐라. 그래가지고 국민들의 시선을 확 끌어가지고 변신을 꾀하죠. 근데 이 엑스맨이 계속 대표를 하고 있으니 뭔 일이 되겠어요. 근데 어떻게 뭐 지방선거가 상당히 그 자유한국당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가는 형국인데 실제 결과도 뭐 참패로 드러날 경우 홍준표 대표는
물러날까요? 본인은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뜻을. 그분의 평소에 저 하는 걸로 봐서는 끝끝내 또 버틸 것 같은데. 버티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6구슬 못 지키면은 물러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그럴 생각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대구에다가 당협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대표님께서. 그런 얘기는 어떻든 자신의 지위를 최대한 오래 유지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건데 조금 전에 우리 뭐 정두원 선배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은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건강한 보수가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지금 그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국회 내에서도 그 이 상승적 발전을 할 텐데 견제를 할 수가 있죠. 지금 봐서는 자유한국당이 그런 희망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한국적 정치 풍토에서 위에 있는 분들이 알아서 물러나기를 바라는 거는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고 자유한국당 내에서 혁신을 하겠다. 그리고 혁신을 못하면 이전에 예를 들면 한나라당에서 한번 제2창당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이 되고 이랬잖아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저 당은 장기적으로는 그냥 점점 소멸돼가는 형태로 가고 그러면서 이 보수 건강한 우파 정당이 탄생하는 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고 봐야죠. 자유한국당이 뭐 말씀하신 대로 지리멸렬해가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렇다면은 보수의 희망을 바른미래당에다가 걸 가능성도 있을까요? 유권자들이 어떻습니까? 거기는 뭐 지금 거의 한 자리 숫자인데요. 뭐 거기는 더 기대를 할 수가 없고요. 더 기대를 할 수 없다. 거기도 예를 들면 하려면은요.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가 무슨 어느 조건을 지금 따지는지 모르겠는데 과감하게 내가 서울시장 나가겠다 얘기를 하고 유승민 대표는 저거 갑자기 또 뭐 미국을 가셨다는데 원래 미국은 사실은 야당 외교 안 받아주거든요. 유승민 대표가 대구시장 나가야죠. 대구시장에. 그래서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이번에 자유한국당을 대신할 수 있는 정도의 득표율을 보여주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대해서는 질 수 있지만 지금 중도와 중도 우파까지를 겨냥해 가지고 대한정당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면 자유한국당보다 더 많은 득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선거에서 예를 들면 뭐 광역 기초의원 선거할 때 비례대표 선거를 같이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득표를 놓고 보면 아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은 지지율이 낮지만 자유한국당보다 더 지지율을 받고 있다. 기대를 받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죠. 그래서 저는 인위적인 연대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유권자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의 생각이 있는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야권의 후보 중에서 누가 상대적으로 낫다고 하는데 표를 몰아주는 경우는 의미가 있는데 저는 어떻든 큰 틀에서 보면 자유한국당도 바른미래당도 경쟁 상대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 여러모로 앞뒤가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의 보수인 것 같은데 최근에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를 영입을 해가지고 홍준표 대표의 인재 영입 반짝 주목받았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선. 저는 뭐 배현진 아나운서가 인재일 수 있겠죠. 그런데 입당을 하시면서 이분이 언론인 출신이고 언론사 내부에서 잘못된 관행이 있어서 자기는 나오게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날 인터뷰를 그날 입당을 하면서 MBC 기자가 물어보니까 옆에 송준표 대표가 얘기할 필요 없어 가자 그래서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론인은 질문할 권리가 있지만 정치인들은 언론인의 답변을 피할 자유가 없어요. 거기서 언론인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아마 떴었겠죠. 알겠습니다. 정두원 의원님, 우리 정태근 의원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한 보수의 품격이었고요. 김용민의 정치쇼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 그래서 300억이 넘는 비자금을 만든 부분이 횡령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다스에서 투자한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삼성이
돈을 대납해준 소송 비용을 대납해준 부분은 뇌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가져가신 부분들은 이제 국고 손실이 된 겁니다. 단순 횡령이 되는 게 아니라 나라 돈을 뺀 거기 때문에 국고 손실이 되는 겁니다. 허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직권 남용을 하신 거죠. 대통령의 힘을 남용을 했다는 것이고 마지막 퇴임할 때 안 가져와야 될 당연히 가져오지 않을 대통령 기록물을 왔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으로서 한 18가지 혐의를 적시를 한 것으로 보여요. 항목은 6개고 근데 또 이게 18가지 혐의입니까? 희한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18가지. 저도 18가지. 그리고 눈치채셨군요. 예, 제가 예. 굳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굳이 했는데요. 예, 예. 평행이론. 눈치채실 것 같아서 했는데 근데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법이 이 형법이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는데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그거를 골고루 걸쳐 있는 겁니다. 골고루.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뇌물죄, 그다음에 뭐 국고 손실죄 이런 것들도 걸쳐 있고 편향되지 않게.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 경제 횡령죄 이런 예. 것들도 걸쳐 있기 때문에 전 분야를 망라하고 계시다. 아이고. 근데요. 예. 이번에 검찰의 구속영장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최근에 밝혀진 특이한 것들 있잖아요. 네. 여사님의 명품백 돈이 들었냐 안 들었었냐 논란 중. 아까 사실 이제 뭐 혐의 사실이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그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한 80페이지에서 90페이지 가량 A4 용지로 썼는데 이번에는 270페이지를 썼다고 하고요. 지금 최민희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런 부분은 아직 수사가 안 끝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내는 것만 이 정도고 그 외에 이런 것들도 참고해 주십시오라고 쓴 게 A4 1000페이지입니다. 예, 검찰이 정말 판사를 잡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이 정도면. 예, 영장실질심사라는 판사에게 이건 뭐 저는 뭐 좀 수당을 좀 따로 드려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당을 따로 드릴 그리고 정도로. 그 외에도요. 예. 자원외교 국조와 관련하여 네. 또 그건 뭐 아예 자원외교 그건 거는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은 아예 거죠.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이런저런 의혹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시작 전혀 건드린 것도 아니고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가 사실 지난번 1차 소환조사 이후에 그때 얘기를 한 게 나는 전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문서들 증거들을 제대로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워낙 부족한 상황에서 예. 문서 일일이 들이밀면서 뭐 물어볼 겨를이 없었어요. 120페이지 질문지 만드는 거 묻고 답하기도 바빴으니까. 그런데도 증거를 안 보여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고 다 부하 직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부하 직원들이 구속돼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신 말 듣고 문서 기획해가지고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결제받아서 한 일인데 내가 한 일이 아니다고 하니까 구속돼 있는 부하 늦은 측근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14일 날 소환조사 이후에 더 많은 얘기들을 막 털어놔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영장을 소환 조사를 했으니까 영장을 쳐야 되는데 청구를 해야 되는데 네. 자꾸 새로운 얘기를 하니까 예. 이거를 정리가 안 됐으니까 뺄 수는 없으니까 예. 영장의 공소 사실로는 정리하는 게 한 200페이지가 되는 거고 그에 참고 우리가 문서. 예. 새로 수사를 할 것만 이만큼 나왔습니다. 라고 또 드림인 거죠. 아이고 영장 실질 심사가 언제 이루어질지 이제 오전 내에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오전에 결정을 하는데요. 이제 지금 상황은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이 좀 약간 서둘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일이죠. 수요일 날 22일 내일이 22일인가요? 아니 예. 근데 모레구나.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들하고 또 간담회가 좀 예정돼 있다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정리가 다 된 상태에서 예. 그 당원의 경과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지 않을까. 그래서 네. 법원 쪽에서 조금 서둘러 주기를 아마 저는 바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걸림돌은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영장실질심사는 민의 재판이지 않습니까? 예. 그냥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증거 자료를 어느 정도 냅니다. 예. 이게 이제 입증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증명이 됐다 그래서 입증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영장실질심사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그럴 법하다 소명한다라고 하거든요. 소명하기 위해서라도 증거가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것만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로 풀어서 쓴 게 200페이지가 넘고 예. 그거를 입증하는 증거 서류가 들어가면 판사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주고 나보고 반나절에 끝내라고 하면 너무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자료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목요일쯤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도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네. 수요일 날 내일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있고요. 네.
그럼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제 그 목요일 새벽쯤에 결과가 나오겠죠. 목요일 새벽쯤에. 목요일 새벽쯤. 아, 목요일 새벽쯤에. 그럼 또 잠 못 드는 수요일 밤이 되겠군요. 정말로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네. 얘기냐면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전부터도 어느 정도 사건의 추이 같은 것을 주시를 하고 있고 또 구속영장에는 그렇게 큰 것들이 막 자료가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예. 마음을 정해놓고라도 예. 그 기자분들 기다리시라고 좀 이렇게 좀 판사 방에서 혼자 좀 시간을 보내시다가 새벽에 결과를 늦게 내놓는다라는 얘기를 농담처럼 하는데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판사도 밤을 새야 될 것 같고 기자분들은 당연히 기다리면서 이제 근데 밤을 판사 새야 될것 배정이 같고요. 아직 안 되지 않았어요? 판사 배정은 사건을 영장을 하고 컴퓨터로 자동 배정을 합니다. 네. 세 분이 지금 영장 전담 판사가 있기 때문에 예. 누가 받으실지는 모르죠. 아, 이 마당에서 쓸데없는 궁금증인데 네. 판사님들은 그러면 주당 52시간 근로 적용을 받으시나요? 갑자기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마 야근 수당은 청구하실 수 있는 건데 52시간 적용은 절대 못 받고요. 예. 대한민국 판사들 중에 그 기준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특히 이런 큰 사건을 맡게 그럼 되면 좀 쉬시나요 다음번에? 못 쉬죠. 그리고 아. 그래서 이제 판사님들이 내가 전생에 그 업보가 많은 모양이다라는 탄식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 맡으면 절대 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도 뭐 출세를 하려면은 뭐 당연히 그럼 뭔가 역사적인 판결을 내가 한다라는. 근데 위험 부담도 그만큼 크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잘하면 모르겠으나 조그만 실수라도 하나가 있으면 또 이해관계에 너무 첨예하게 엇갈리고 또 어느 쪽에 결론을 해도 어느 쪽으로부터는 반드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싫어한답니다. 언제 영장 실질 심사를 할지 또 어느 때 그 결과가 나올지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다양한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결과는 이미 다 나온 것 같아요. 결과는 그러니까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 네. 우리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이 얘기가 나왔지만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드러난 적이 없었는데 그 드러난 적이 없었던 게 잘 감춰왔기 때문에 네. 드러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그동안 너무나 잘해왔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아까 말했던 측근들까지도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 측근들을 회유하려는 조항도 있다. 심지어 직접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막 문서를 파괴하려다가 잡히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청계지단에서. 예.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걸 강조한 거죠. 자, 구속사유가 증거인멸인데 3대 구속사유 중에 하나가 그 증거인멸이 계속 되어오고 있다가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혐의점을 10년 만에 찾았다. 네. 근데 지금 또 풀어주시면 이 상황에서는 더 뭐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니 구속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다라는 걸 강조를 이게 하겠죠. 좀 법 기준이 서야 될 것 같아요. 예. 10년 동안 우리가 양치기 소년 우화를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좀 양치기 대통령 같은. 근데 양측이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은 이렇게 실제로 저도 뭐 그 경제 범죄나 이런 거를 가끔 하다 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그 사기를 치는데 가장 잘 사기를 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먼저 누구를 속여야 되냐면 자신을 속여야 된다고 하거든요. 예, 정말로. 아, 그러니까 실제로 심리학에서 보면 네. 거짓말 하다 보면 뇌 구조가 바뀌어서 본인이 그렇게 인지를 안 기억 해요. 자체가 조작이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지금 MB가 예. 뭐 다 쓰는 내 거 아니다. 그리고 다 밑에서 알아서 한 거다. 누가 보더라도 이게 또 그냥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할 그런 발언을 하는 것도 실은 이분은 확신 체계 속에서 그런 말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왜냐하면 그럼. 겪어봤어요 그런 분들을 실제로. 그럼 형이 67억을 진짜 빌려줬다. 본인은 이자도 안 그렇게 줘도 생각하실 되고. 수도 있어요. 그런 형 갖고 싶어요. 67억 그냥 빌려주면 네, 형. 그냥 주고 네. 뭐 달라지도 않고 이자도 안 줘도 되고 사용증을 썼는지 마는지 그래도 67억 주고 네. 갑자기 저도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저도 그러게요. 왜. 법인카드도 그냥 막 그러니까. 써도 되는. 그리고 우리 양재열 변호사님 지금 말씀은 그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본인이 또 최근에 그 말을 또 한 번 더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 정권에 있었어도 나는 깨끗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나만 깨끗하게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게 아니더라. 되는 게 뭐 아니더라.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얘기가 예.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 지금 상황에 주변에서 뭐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의 변호인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그런 말씀이 한 마디씩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될 때마다 이제 측근들이 버럭해서 정말로 안 내놓던 것들을 갑자기 토해내기 시작하신다. 그게 이제 MB로부터 이 측근으로 불리는 그래서 결국 범죄를 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이 자기한테 그러니까 MB한테 떠넘기는
그런 사람들이 발끈하고 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아니 그러니까 MB 이명박 말이 좀 전 대통령이 네, 뭐. 이게 아까 단순한 거죠. 자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이고 도와준 거고 예. 다 그냥 그때 당시로 범죄라기보다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통치 과정에서 벌어진 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켜서 한 일인데 예. 갑자기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더라 해버리면 예. 자기만 뭐 이렇게 다 모든 죄를 저지른 것이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검찰이 한 얘기 중에요. 이게 만약에 당선 후나 재임 기간에 밝혀졌으면 당선 무효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좀, 역사의 예. 가정이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긴 어렵고 왜냐하면 선거 무효라는 것과 예. 범죄를 저지른 것과는 다르고요. 다만 이제 워낙 그 당시에 당선이 유력시 됐었잖아요. 예. 이게 알려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를 실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다만 너무 그런지 이제 오늘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이제 3억 원을 이제 스님으로부터 받아가셨던 부분이 이거는 확인이 또 본인이 인정을 했잖아요. 스님께서 기독교계로부터는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돈이 딸리니까 불교계에서도 줘야 된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그거를 먼저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편향되지 않게. 수표는 탈인할 수 있으니 현금으로 달라. 근데 여기서 주목의 두 가지인 게 그러면 뭐를 걱정을 했길래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주어라 그랬었을까라는 하나가 생각이 들고 그렇죠. 예. 그러면 불교계에 가기 전에 기독교에서는 다 받았다고 했으면 기독교계에서는 얼마를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받았을까 이거 안 나왔잖아요. 네. 예. 워낙 하나님과 가까운 분으로 알려주신 분이라서 이전 네. 대통령이 예.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서울시를 하느님께 봉헌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게 돈을 받으셨는데도 갈등 일으키셔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쪽에 출입도 하지 말라라는 플래카드가 걸리기도 했었으니까 불교계에서는 그렇죠. 참 씁쓸합니다. 예. 그 양지열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네. 뭐 이거는 발부되는 건 뭐 100%다. 변호사는 절대 없겠죠. 100%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 여기서 항상 나오는 문제가 전직 대통령 2명을 다 감옥에 보낼 수 있겠느냐라는 예. 얘기잖아요. 그걸 오죽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검찰에서도 어제 5시 반에 이 사실이 알려질 때까지 마지막으로 원래 검찰은 단독제 관청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정권이 있는 거지 누구 재가를 받아서 결정하는 건 아닌데 어제는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지검장이 수사팀으로부터 영장 청구 방침을 전달을 받고 본인도 거기에 동조해서 청구 방침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을 했고 그런데도 문무일 검찰총장도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박상희 법무장관에게 나섭니다. 예. 오늘 아침 11시 청와대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첫날을 맞아서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관해서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대통령 개헌안 발의까지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합의안이 나와서 이제 좋은 그림으로 갈등하지 않은 선에서 개헌이 이제 추진되면 좋을 텐데요. 예. 현재로서는 사실 이제 공개된 개헌안에 대한 국회 그 야당들 이견이 좀 심하기 때문에 국회 합의안이 좀 나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그 대통령이 이렇게 개헌과 관련해서 거의 견인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국회를. 국회가 할 일을 안 하니까 이게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자기 할 일 안 해놓고 국회가 대통령한테 제왕적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사리에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공약으로 또 6월 개헌 얘기를 했다가 지금 또 6월 개헌안 발의 쪽으로 또 방향을 틀어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많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지금 설득 작업에 나선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의 대통령 개헌안을 조국 수석이 며칠에 걸쳐서 사흘에 걸쳐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뭐 계속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맞습니다. 의도로 읽힙니다. 국민들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지금 국회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가 여기에 압박을 느끼고 뭔가 좀 성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동의를 해줘야 국민 투표로 또 붙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남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국민들의 민심을 많이 좀 받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예, 이전에 그 경찰이 병원에 태움 피해를 호소하던 서울 아산병원 소속 간호사 고 박순옥 씨가 그 숨졌던 사건과 관련해서 이전에 그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혐의 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예. 이 태움이 뭡니까? 이 태움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이죠. 태움. 예. 이게 예. 결국은 이제 그 조직이라든지 그 간호사 그 사이에서 예. 조직 사회에서 예. 폭행, 협박, 가혹행위 같은 아. 이게 군기를 잡는다고 하죠. 쉽게 예.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가혹행위든지 괴롭히는 그런 행위를 태움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도가 정말 심하니까 사람이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꼭 바뀌어야 될 관습이고 악행인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일단 경찰 쪽에서는 이런 가혹행위라든지 뭐 동료들 뭐 따돌림이라든지 폭행, 협박 이런 거는 좀 없는 것으로 자기네들은 이제 1차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것과 별개로요. 사실은 경력 1년 미만 간호사들 평균 이직률을 살펴보면은 30%가 넘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는 자체는 태움이란 문화 자체가 이제 굉장히 뿌리 깊게 네. 아직까지 좀 자리 잡고 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집단 따돌림이 아직까지 있다는 거. 예. 여기에 대해서 공공이 나서야 할 테고요. 집단 따돌림 정도가 아니죠. 집단 괴롭힘인데 예. 이거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고 이거는 진짜 한 사람을 완전히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건데 이런 문화 없애야 되겠죠. 꼭 없애야 됩니다. 예. 뭐 참고로요. 간호사연대가 24일에 서울 아산병원 인근에 그 성내천 육교에서 박 씨에 대한 그 추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니까요. 만약에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서 네. 동참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현장에서 또 사는 현장에서 태움은 없는지 예. 이것도 함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은 이런 나쁜 악행들을 예. 이렇게 발본색원할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사실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간호사 조직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떻게 일종의 병역 문화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간경향 반기용 기자님 함께했고요. 자 서희연님 깨알 같은 성대모사 2%의 활력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도 보면 볼수록 중독된다고요. 자 10시 반 이후에도 중독되시죠. 김용민의 정치쇼 2부로 넘어왔습니다. 자 화요일마다 언니들을 만납니다. 자 최민희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범언니 이양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이 방송 원래 제가 목소리가 굵어지거든요. 예, 왜 그런지 예. 저도 모르겠는데 예. 유난히 목소리가 저음으로 바뀌는 방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중앙일보 고란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군가에게 언니라는 그 호칭을 받으시겠죠? 네. 좋죠. 예. 예, 저는 막내여가지고 아. 언니라고 그러면 약간 가슴이 설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고란 기자님은 저도 막내라서 언니라는 아이고. 호칭을 집에서는 못 듣지만 예. 사회 나와서 많이 듣습니다. 예. 일남삼녀의 유일한 아들이거든요.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어찌 생각하실지 갑자기 예. 머릿속이 뜨악해지는. 근데 예전에는 남자가 그 위에 부른 호칭이 누나가 아니고 언니였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 위에가 없어요. 저는 제가 맞이고 아예. 예, 밑에 여동생만 셋이어서 예, 평생 오빠 소리만 듣다가 네. 갑자기 이 방송에서 이렇게 불리기 시작하더니 예. 유사 방송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아 저를 그렇습니까? 언니라고 부르는 방송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요. 미치겠습니다. 아주. 네, 우리 양 언니와 함께하는 시간 또 한 시간 동안 또 함께할 텐데 아무래도 뭐 지금 나라 안팎에서 이분이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요. MB. 예. 네, MB. 뭐 지금이 아니라 좀 꽤 됐는데 이제 정점에 오르셨죠. 예. 정점에 오르셨고 영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많이들 들으셨지만 뇌물이 가장 기본이 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스가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다스의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아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심사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렇죠. 언제 실질 심사가 있는지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요. 그 MB 측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관련된 범죄 혐의는 더 지금 수사가 좁혀지고 더 지금 혐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예예. 그 김윤옥 여사 관련된 뉴스가 어제 또 있었죠. 예. 미국 뉴욕의 한 여성 사업가 이모 씨로부터 고가의 에르메스 가방과 함께 미화 3만 달러, 네. 한화 약 3,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울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명품 가방에 더해서 그 가방 안에 돈을 넣어서 김윤옥 여사한테 전달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제 뉴욕의 한 교민신문 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취재에 나서자 이제 정두원 전 의원 등 MB 당시 이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그 또 다른 그 뉴욕의 여성 사업가 강모 씨로 불리는 그 여성 사업가의 돈 2,800만 원을 받아서 이 보도를 무마하는데 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신문이 그렇게 보도를 했고요. 정두원 전 의원이 오늘 4부에 나옵니다. 해주실 얘기가 많겠네요. 소상히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이 직접 자필로 각서까지 써준 게 확인이 돼서 문서가 계속 공개가 됐죠. 논란이 되고 하여간 파문이 일만한 일들을 자기가 앞장서서 수습했다. 심지어 사제까지 털어서 이렇게 덮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 경천 동지할 일이라고 이제 이전에도 많이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나온 얘기는 경천 동지할 내용이 아니라 거예요.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수천만 원에 뭐 명품백 정도 갖고 경천 동지한다고 그러면은 뭐 과장이죠. 알겠습니다. 자, 정두원 전 의원에게 저희가 소상히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소식은요. 여기에 더해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 그 아파트 전세 자금 3억 2천만 원이 김윤옥 여사 관리해오던 불법 자금의 일부인 것으로 검찰이 확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이시영 씨가 강남의 아파트 전세 개혁 당시에 이제 그 보증금이 6억 4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 그 일부죠. 3억 2천만 원을 청와대 인근 은행에서 그 청와대 직원들에게 현금을 수표로 바꿔서 이시영 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억납니다. 당시에 이시영 씨가 그만한 돈을 댈 그런 어떤 경제적 여건이 아니었어요. 또 어디서 이 돈 받아가지고 이 아파트 전세 자금을 조달했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번에 어머니의 그 극진한 사랑. 근데 이번에 처음 드러났어요. 아니 어머니가 진짜 자기가 모아놓은 돈 아들을 위해 쓴다면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자금이 냄새나는 자금, 수상한 자금 이러다 보니까 감추게 됐던 것이고. 그렇죠. 이 지폐가 뭐 2006년까지만 발행했던 국권 화폐로 알려졌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대선 때 뭐 정치 자금으로 받은 거 아니냐, 비자금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10년 가까이 지나서야 지금에서야 이제 밝혀지게 됐습니다. 김명수 애청자분이 반기용 기자님 제가 너무 잘생겼다고 극찬해가지고 봤는데 너무까지는 아니지 않는가 생각했는데 세 번째 보니 정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대법원장도 듣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저희 방송도 들어주시고 수면인데 또 냉철하게 평가를 해주셨네요. 그러면서 이제 고 김근태 의원 닮은 것 같다라는 말씀도 이 정도면 극찬 아닙니까? 영광입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김근태 의원 성대모사가 제됩니다. 한번 안녕하십니까, 김근태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재다능하시고요. 그래요. 다음 소식 짚어보죠. 다음 달 남측 예술단의 평양 방문 공연을 확정하기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오늘 열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시부터니까 지금 이제 시작을 했겠군요.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위한 실무 접촉을 갖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남북은 다음 달 공연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출연진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작곡가 겸 가수 윤상 씨는 이날 판문점으로 떠나기에 앞서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요. 공연에 대한 음악적인 이야기, 선곡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룰 듯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북측에서는 현송월 그 삼지연 관현악단장을 대표단장으로 김순호 행정부단장과 안종호 무대감독이 나올 예정이고요. 지금 실무회담을 하고 있겠군요. 그래요. 윤상 씨.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윤상 씨가 남북 회담 대표를 맡았다. 이게 참 굉장히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았는데 글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기가 막힌 캐스팅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중음악을 하는 뮤지션이 가는 건 또 처음이라고들 하죠. 그렇죠. 원로 세대부터 또 신세대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분이 보니까 윤상 씨예요. 저는 옛날 음악만 계속 들었는데 윤상 씨가 보니까 최근에 아이돌 그룹 음악도 많이 작곡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또 이제 뭐 남성적인
그런 노래뿐만 아니라 네. 보랏빛 향기를 그분이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 많은 분들이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야 그렇죠. 다양한 면모를 갖고 있어요. 네, 강수지 씨의 좋은 노래도 많이 작곡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이전에 파일럿이라는 드라마 OST 생각이 납니다. 아 그것도 그 양반 작품인가요? 예. 어허. 또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찾아 들었거든요. 윤상 씨 노래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예. 여전히 좋더라고요. 예, 이별의 그네. 이별의 그 노래 그네 참 있죠. 너무 가려진 좋습니다. 시간 사이로. 아이고, 그래. 주옥 같은 명곡들 많습니다. 같은 세대군요. 그래요. 이 세대가 참 뭐랄까요? 공감도가 높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요. 예, 이제 대통령 개헌안 관련된 소식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과 기본권, 지방분권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오늘 26일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발의에 앞서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하는 등 대국민 설득 작업에 김용민의 정치 쇼.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2018년 3월 20일 화요일 10시 5분 30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볼까요?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 회사 이름이지요.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제품 7개를 자진 회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다음 서정민 교수 중동 전문가로 알려진 분이죠. 한 중앙일간지 카이로 특파원을 지냈던 기자 출신이기도 하고요.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서 한국 외국어대 교수직을 내놓았습니다.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네요. 자 그리고 MB 구속영장 어제 저녁 6시에 검찰이 청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거의 1년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방에 들어갈 처지가 됐습니다. 언론과 인터뷰한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구속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감옥에서 만날 일은 없겠지만 만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안녕하세요라고 할까요? 자 삐삐밴드가 부르는 안녕하세요. 이 삐삐밴드의 그 이윤정 씨 아버지가 이경재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었죠. 방송통신위원장이었죠 그분이. 예, 삐삐밴드가 부르는 안녕하세요 나갑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 여러분 SBS 8뉴스 보셨습니까? 2015년 삼성 합병을 앞두고 에버랜드 공시 지가가 이례적으로 대폭 올랐는데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당시 박근혜 정부의 도움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SBS 보도였습니다. 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승계를 위해서 따로 도와준 게 없다라는 정영식 부장판사의 2심 판결 뒤집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제 굉장히 장시간 나왔던 보도 7꼭지에 이르는 보도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보기를 통해서 접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참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오늘도 용용 브리핑 함께 할 텐데 이름이 뭐예요? 반기웅입니다. 주간 경향의 반기웅. 예, 한번 두 번 세 번 만나면 이제 이름을 외우는 사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좀 어색한 사이라서. 그렇습니다. 아직 좀 어색합니다. 제가 광고 나가는 사이에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좀 친해져야 할 텐데. 예. 자, 반기웅 주간 경향 기자와 함께 용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박진성님 항상 운전하면서 듣다가 오늘 일이 있어서 연차냈는데 보는 라디오는 처음이네요. 첫 회부터 쭉 함께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라고 하셨고 김인숙님 김용민의 정치쇼 유튜브로 보다가 생방송 들으려고 고릴라 다운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문자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자, 반 기자님 오늘 네. 어떤 소식부터 준비하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소식을 짧게라도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검찰이 어제 110억 원대 뇌물수수, 35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팀이 지난 16일 오전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와 구속 및 불구속 기소 방안을 보고한 지 사흘 만에 결정이 됐죠. 이게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은 검찰 내외부에서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다스의 실제 주인은 이 전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죠. 2007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궁금해는 했지만 답이 없었던 그 질문에 검찰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답인 셈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 다스가 MB 소유가 아니라면은 혹은 뭐 단정할 수 없어서 이게 MB 건지 아닌지 이 구분을 못할 분간을 못할 그런 상황이라면은 300억대의 횡령 혐의는 다른 죄목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스가 본인 회사니까 다스에 있는 그런 돈 이런 것들을 빼돌렸을 때 그게 횡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다스의 실제 주인은 이 전 대통령이라는 물음이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돼서야 밝혀지게 된 셈인데요. 만약에 이게 다스 소유가 이명박 전 대통령께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 혐의 자체가 이게 굉장히 많이 복잡해지는 거죠. 소유 구조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또 다스로부터 뽑아낸 돈 300억대 돈은 이 횡령이 아니라 뭐 절도가 되는 거니까 절도가 되거나 혹은 뭐 사기가 되거나 죄질이 더 무거워질 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절도는 뭐 어느 쪽이 무거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하여간 참 MB 뭐 아직까지도 다스는 내게 아니다라는 입장 여전히 지키고 있어요. 꿋꿋하게. 그럼 뭐 개별 혐의로 10개가 넘고요. 영장 청구서 분량만 A4 용지로 207쪽, 의견서는 1000쪽 분량 정도 된다는데 이거는 뭐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청구서의 2배 분량이거든요. 이 정도면 뭐 검찰이 충분히 범죄 혐의 나 이런 것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MB 측은 뭐 예상하신 대로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뭐 정치 탄압이다. 뭐 이명박 죽이기다.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고 있죠. 자, 언제 영장 실질 심사가 있느냐. 그러니까 MB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시점이 언제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